지방이나 지역들에 대해서 뭐 여행객들의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흔히들 우리가 요즘 좀 많이 알고 있는 빈집 활용하는 그 에어비앤비 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하고 네. 저희 이제 일반 숙박업은 네네. 적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라이벌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라이벌이 될 수는 없겠구나. 많은 네네. 에어비앤비들이 불법인 경우가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거의 80% 이상이 불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주로 내려가게 되면 한옥마을 있잖아요. 네네. 그 주변에 그냥 일반 주택을 그런 식으로 개조해서 에어비앤비로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여러 개의 객실을 운영을 하려면 법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객실이 뭐 30개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본인이 상주도 하지 않으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면 이게 불법이라서 저희는 불법인 영업에 대해서 사실 좀 숙박업 자체에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신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고 네. 너무 이게 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규제들도 전혀 따르지 않고 아니,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네. 있는 에어비앤비들이 거의 불법인 경우가 많나요? 아주 많이 있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에까지 띄우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합법적인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게 에어비앤비 어플에서는 네네. 그런 거를 별로 확인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일단 신청을 하면은 가능한 그러니까 상황이고 에어비앤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예. 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는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네네. 직접 상주를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다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상주를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의 에어비앤비 대부분들이 문자로 비밀번호랑 호수 알려준 다음에 맞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이게 불법이라는 거. 뭔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 숙박업 같은 경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운영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이 숙박업을 할 때 원래 직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과외도 한 두세 개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과외 두세 개에다가 부동산 투자도 하러 다니고 이야. 예. 그러고 제 모텔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정도 할 수 있었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까우님이 또 약간 특출나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두뇌 회전이 빠르고 뭔가 습득력이 좋아서. 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숙박업에 계신 분들도 네네.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정말 운영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물론 그냥 되게 쉽게 내가 일단 오픈만 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다가가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이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시려면 예. 어떻게, 뭐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만약에 이제 본인이 초보시고 전혀 경험도 없고 네. 주변에 조언을 구할 것도 없다 네. 그러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라면 임대로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대로. 예. 매입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임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만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겪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직원으로 일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 업이 정말 나한테 맞다. 그리고 돈이 잘 벌리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임대로 해서 네. 시작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이걸 좀 차려서 해보고 싶다. 예.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 이 숙박업 투자를 위한 비용 및 조달 예. 그리고 매입 방법에 대해서도 좀 예. 짧게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숙박업을 그냥 투자로만 보겠다 하나랑 내가 이거를 그냥 운영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만약에 그냥 이거를 투자로만 보신다 그러면 방법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여기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경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경매를 받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아마 80% 정도는 나올 건데 80%로 낙찰가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텔들을 보다 보니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무피로
살 수 있는 모텔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게 제가 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좀 궁금한 질문인데 예. 약간 이런 숙박업 투자도 결국 상가 투자와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사실 상가죠. 어. 상가인데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기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폐쇄적인 성격이 짙다 보니까 예.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낙찰가율에서도 딱 티가 납니다.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한창 경매가 이제 많이 나왔을 때 보면 낙찰가나 아니면은 입찰장에 가신 이제 입찰자 수가 있잖아요. 모텔은 현저히 낮아요. 제가 작년에 입찰만 20건 넘게 입찰을 했거든요. 공장부터 시작해서 상가, 토지 다 했는데 모텔만큼 입찰자 수가 적은 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새 같은 시기 고금리에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비거주용 또 부동산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경우 앞으로 그 숙박업 동향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일단 올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나온 게 제가 여러 군데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 기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0억 정도는 나지 않나.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차이가요? 예, 기대 차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건설사 사장님 분이 이제 본인 지인이 제주도에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좀 팔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거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 원래 감정가는 한 80억이래요. 근데 내가 60억 초반까지도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매출 혹시 얼마나 나옵니까? 객실수랑 했더니 객실수 36개에 매출이 한 6, 7천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딱 말씀드렸죠. 사장님 불가능합니다.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제가 뭐 경남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매출 6, 7천 나온다 그러면 경남 쪽에만 가면 30억대에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60억에 팔아달라. 60억에 누가 사겠어요? 매도자는 생각하는 가격이 이 정도인데 매수자는 여기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고금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수자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매도자는 내가 이거라도 남겨서 그동안 못 번 거 어떻게든 벌충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년 한 5월 정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매물 수가 거의 한 9배가 늘었더라고요. 그 전에 10개가 나왔다면 작년 중순부터는 9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이 더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NPL이나 경매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조금 더 좋은 호황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정말 정확하세요. 예. 이게 그래서 저는 올해를 약간 기회의 그런 해로 생각을 하는 게 경매 시장을 보면 경매 시장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매 시장에서 중대한 또 변화가 발생을 한 게 매물은 지금 숙박업, 모텔 매물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경매 시장은 올해부터 조금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출 금리가 엄청 낮아졌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이번에 상가를 샀는데 대출을 4.1%대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대출 이자가 이렇게 낮아지면 분명 또 그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올해 매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 그러면 싸게 사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올해부터 선별적으로 우량 물건들이 조금씩 뭐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까우님께 지금 숙박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또 하나의 신세계를 발견한 느낌이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에 우리 까우님의 전망과 포부에 대해서도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숙박업 일단 전망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매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이 소화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그럼 소화가 가능하냐? 그건 분명 힘들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아직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저희가 금리를 더
폭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낮출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계속 이런 소강 상태로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숙박업도 나름대로 이제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매 분야에서 이미 발빠른 움직임이 나온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1년에 보다 보면 가끔씩 한 3건에서 4건 정도는 로또에 준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올해 좀 많이 매입을 해서 2026년도에는 좀 커다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숙박업 10년차 투자자 및 운영자이신 우리 까오님 모시고 숙박업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숙박업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 녹여내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까오님이 운영하시는 숙박사업연구소, 네, 유튜브 또 많이 또 시청하시면서 보다 좋은 정보들 2024년에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